안녕하세요. EBS 개념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대단원 3단원의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첫 번째 시간 파동의 성질을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 우리 파동이라는 것은 무엇과 대비돼서 배울 수 있는 거냐면 입자와 파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자와 대비되는 파동의 성질을 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파동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30강 파동의 성질에서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배울 파동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반사와 굴절과 회절이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했듯이 파동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될 텐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또는 호숫가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떨어뜨리면 돌멩이가 물에 빠지면서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 본 적이 있죠? 그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동입니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졸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분필을 던져서 탁 맞춰서 깨우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 선생님이 에너지 팔을 쏴서 그 파동이 전달돼서 그 학생에게 힘을 가해서 깨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분필을 던졌다는 얘기는 그 분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학생의 이마에 탁 맞으면서 직접 힘이 가해지고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가해지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에너지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그 학생에게 전달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면파, 물결파는 돌멩이를 떨어뜨렸을 때 그 물결이 진동하는, 물이 진동하는 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돌멩이가 직접 옆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물이 진동하는 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물질의 한 지점에서 생긴 무엇이? 진동이 위아래로 진동하잖아요. 그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진동이 매질을 따라, 매질이 있어야 돼요. 파동에서는 그런 걸 탄성파라고 하는데, 일단 매질을 따라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고, 여기에서의 물결파는 무엇이 매질이 되냐면 바로 물이 매질이 되면서 옆으로 진동이 전달해 간더라.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옆에 있는 물도 진동시키고 그 옆에 있는 물도 진동시키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파동이 전달될 때, 전파될 때 매질이 이동해요? 매질이 이동하지 않아요? 매질 자체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위아래로 진동만 하지 옆으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물을 진동시켰는데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옆으로 나아가는 거지 물이 직접 옆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즉,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매질의 진동만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진동이 일어날 뿐 옆으로 직접 전달되는 건 아니다. 바로 이게 파동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얘기할 텐데, 파동을 배우려면 일단 파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나눠 봐야겠죠. 파동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질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매질이 있어야 되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파라고 부르고,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어요. 어떤 거? 전자기파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빛이죠. 자,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빛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 아까 앞에서 물결파를 봤듯이 물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면서 퍼져나가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 탄성파예요. 물의 탄성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결국 탄성,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성이잖아요.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옆으로 전달되는 탄성파,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방금 봤던 물결파가 여기에 속하고, 또 뭐 있죠? 탄성파의 대표적인 예. 여러분 목소리, 선생님의 나는 고운 소리도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는 이유는 목소리라는 입자가 여러분 귀에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공기에 진동이 전달되는 거죠. 즉 소리도 음파도 결국은 탄성파.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탄성파의 일종이고 또 뭐 있냐면 지진파. 지진파, P파, S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탄성파,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의 예고 매질이 필요 없는 유일한 게 바로 전자기파, 빛이에요. 우리 빛을 나눠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대 전자기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맞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큰 빛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라색 옆에 있는 자외선이 있었고요.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서 에너지가 더 크고 에너지가 더 커서 살도 투과하는 그 우리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X선 부르잖아요. X선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X선도 있고 그것보다 더 센 감마선도 있어요.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가 작은 진동수가 작은 빛 뭐가 있냐면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에너지가 작은 전파라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전자기파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파동은 바로 전자기파고 그 전자기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우리 파장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더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파동은 거의 다 탄성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눠왔다면 그럼 파동이 전달되는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질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그 위아래로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마치 자 선생님이 손을 위아래로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요. 위아래로 흔드는 손의 모습이 옆으로 전달이 이렇게 되죠. 웨이브 하는 것도 봐봐요. 위아래로 진동되는 게 옆으로 전달되듯이 위아래로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횡파. 그리고 옆으로 진동하는 좌우로 진동하는 그 진동이 옆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이러한 파를 종파라고 불러요. 즉 쉽게 얘기하면 횡파는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더라. 그리고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횡파 뭐 있어요? 아까 봤던 물결파 있었죠? 돌멩이를 떨어뜨리니까 물이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그 위아래로의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 그 다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여러분 소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리가 있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리해 보면 횡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더라? 수직이더라. 그런 걸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더라? 예로는 전자기파도 횡파예요. 전자기파 말 그대로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게 전자기파 빛인데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은 수직인 횡파고요. 아까 봤던 물결파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파의 P파, S파 중에서 하나가 횡파인데 어떤 게 횡파죠? S파. S파가 지진파의 S파가 횡파더라 라는 거 우리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종파라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더라? 나란하더라. 진동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 라는 게 바로 종파고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의 고운 목소리 같은 음파. 음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에서 2만 헤르츠 사리를 요만큼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 박쥐의 소리 초음파 못 듣잖아요. 그거는 음파긴 한데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음파기는 한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초음파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대고 이것보다 진동수가 크면 초음파라고 불러요.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종파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지금 파동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매질이 필요한 파동, 필요 없는 파동을 이렇게 나눴을 때는 탄성파랑 전자기파로 나눌 수 있고 파동을 다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을 봤는데 여기를 잘 보니까 우리 입자를 배울 때 물체의 질량과 속도와 힘과 가속도 같은 걸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했잖아요. 그러면 파동을 배울 때는 그 파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이 무엇이냐라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당연히 높은 파도와 낮은 파도는 다를 거예요. 그걸 어떤 값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파장이에요. 파장이라는 것은 파동이 전달될 때 똑같은 모양, 우리 파도가 칠 때 이런 게 옆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파도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단위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파장 람다라고 쓰거든요.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반복돼서 또 그리면 요 동일한 파도가 구현이 되더라. 즉 여기서 보니까 요 꼭대기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우리 산 꼭대기를 산마루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간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고리라고 불러요. 우리 골짜기, 산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고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 매질에 진동하는 그 가운데 축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마루, 제일 낮은 부분이 고리인데 같은 높이에요. 중심으로부터는.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골까지 또는 마루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진폭, 파동이 얼마나 높이 왔다 갔다 하느냐,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횡파에서 봤다면 종파에서 파장은 얼마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파장이 가장 작은 단위는 어디까지가 되냐면 여기가 밀한 부분, 여기가 소한 부분. 빽빽하고 빽빽하지 않고 우리 밀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빽빽한 부분부터 빽빽한 부분까지 요 길이가 한 파장이 되겠죠. 또는 소한 부분부터 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요게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값이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진폭과 파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진폭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A라고 써요. 앰플리튜드 A. 진폭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나 또는 골까지의 수직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한다. 마루는 제일 높이 올라간 부분, 여기를 마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간 부분, 여기를 골이라고 한다. 우리 귀여운 아기의 엉덩이에 그 들어간 부분을 골이라고 하자. 조금 야하지만 그 부분을 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밑에 내려간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마루와 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심으로부터의 이 높이, 여기서의 진폭은 지금 얼마죠? 중심으로부터의 골까지, 여기가 마루,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또는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그 높이, 길이니까 1cm가 진폭이 되겠다. 여기서는 1cm가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동이 반복되는 그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웃한 마루와 마루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길이, 그러면 요걸 반복하면 똑같은 파동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한 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골과 골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한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모양의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하나의 파장인 거죠. 요걸 반복해서 그리면 똑같은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요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0에서부터 0까지니까 요게 한 파장 1cm가 여기 만약에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를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1cm가 파장 아닌가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파장이라면 똑같은 걸 이어서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지금 이 파동의 모습은 이 모양이 아니죠. 지금 나와 있는 파동은 이러한 파동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니까 파장은 0부터 2cm까지, 즉 파장은 2cm가 되겠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파장을 얘기할 수가 있고, 파장은 그리스 문자로 람다라고 씁니다. 한문으로 드립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람다라는 표현으로 파장, 파동의 길이를 얘기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파도 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고 그때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마루와 마루까지의 길이 또는 같은 위치를 갖는 지점 사이의 길이를 파장,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의 길이를 진폭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 얘기했고요. 만약에 이게 파도라면 파도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면 P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파도 풀장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파도 풀장에 튜브를 갖고 지금 떠 있습니다. 파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P에 있습니다. 파도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선생님 가만히 있고 파도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따라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 밑으로 내려가겠죠. 반대로 파도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선생님 파도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선생님의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선생님이 직접 옆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요 P점에 있는 선생님, 튜브를 타고 떠 있는 선생님은 위아래로 진동할 뿐 옆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더라. 이게 파동, 매질의 진동으로 옆으로 전달되는 현상이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위치에 따라서 봤어요. 위치에 따라 봤으니까 이번에는 한 점을 기준으로 P점에 있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위로 올라갔냐 아래로 내려갔냐를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선생님의 위치를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요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야. 시간. 우리 스테크 초로 얘기할 때 자, 무슨 말이냐면 튜브를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선생님이 시간에 따라서 파도가 오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 기록해 놓은 그래프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0.5초일 때는 1cm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 0.5초가 더 지난 1초일 때는 밑으로 내려온 거고 그 다음 1.5초 때는 밑으로 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2초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올라갔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선생님의 위치를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여기가 시간이냐 위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달라져요. 아까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그 점들의 변이를 나타냈다면 어떻게 파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진으로 찰칵 찍은 모습을 나타낸 거라면 가로축이 시간일 때는 한 점을 중심으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프 모습은 대충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달랐어요. 사진으로 찰칵 찍힌 위치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알 수가 있었고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는 선생님이 얼마에 한 번씩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죠? 제일 높이 있을 때가 몇 초야? 0.5초일 때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몇 초일 때? 2.5초일 때 다시 올라가요. 즉 선생님이 위에 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5에서 2.5니까 2초가 걸리더라.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주기를 의미해요. 주기는 보통 T라고 표현을 하고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여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얼마를 주기로 밥을 먹죠? 선생님은 4시간에 한 번씩 배가 고파요. 그래서 4시간을 주기로 밥을 먹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에 있던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더라. 여기서의 주기를 계산해 봤더니 2초가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꼭대기가 반복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요 밑에가 반복되는 시간도 마찬가지 똑같은 주기를 가져요. 여기 1.5초였고 여기 3.5초니까 어차피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일한 파동이니까 주기는 2초로 같을 거고요. 여기 가운데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여기 2초가 되더라. 주기는 그 반복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초라고 하면 안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끝이 아니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거니까 주기는 2초가 되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를 봤다면 여기 시간이었고요.
진동수라는 개념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진동수는 우리 프리퀀시라고 해서 F라고 표현을 합니다. 1초 동안의 매질의 한 점이 진동하는 횟수예요. 자, 뭐냐면 선생님이 1초에 3번 칠판을 때려요. 1초에 3번씩. 자, 그러면 이거를 진동수와 주기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주기는 얼마일까요? 주기라는 건 한 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고, 선생님이 1초에 3번씩 칠판을 때렸다면 한 번 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1초에 3번 때렸으니까 한 번 때릴 때는 3분의 1초가 걸리겠죠. 즉 주기는 3분의 1초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진동수는 1초 동안 매질의 한 점이 진동하는 횟수, 즉 1초에 몇 번 그 운동을 반복하느냐는 거고, 1초에 몇 번 한다고요? 3번. 그래서 1초에 3번, 즉 3헤르츠, 단위는 헤르츠라고 쓰거든요. 1초에 3번 칠판을 때리게 되더라. 요 진동수와 주기의 관계를 명심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에 있죠. 즉 진동수 F는 어떻더라? 주기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중요합니다. 진동수 1초에 몇 번 반복되느냐 하는 것은 한 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기 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마치 1초에 3번 때리는, 칠판을 3번 때린다면 진동수는 3헤르츠인데 그 말은 주기는 이거의 역수 3분의 1초가 걸린다 라고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구나까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자, 이어서 정리해 보면, 자, 진동수는 단위는 뭐라고요? 헤르츠. 1초에 몇 번 진동을 반복하느냐, 그 운동을 반복하느냐가 진동수고,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주기는 단위를 초로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장풍을 쏩니다. 에너지파를 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쓰나미가 밀려와요. 그러면 몇 초 뒤에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오느냐 궁금하죠? 그 파동의 속력을 계산해 봐야 될 텐데, 우리 입자의 운동을 기술할 때도 속력이 중요했잖아요.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할까? 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고, 한 번 진동할 때 그 파동이 나아간 거리, 옆으로 전달된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면서 옆으로 진행한 거리, 그 파동의 길이를 뭐라고 했냐면 파장이라고 했어요. 파장 람다. 다 했죠?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람다로 쓸 수가 있겠네. 시간분의 거리니까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분의 한 번 진동하면서 옆으로 전달된 거리, 한 파장만큼 나아간 걸 테니까 파동의 속도 V는 T분의 람다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하나 더. 근데 T분의 1은 뭐랑 같다고요? 방금? T분의 1은 진동수랑 같다고요. 따라서 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T분의 1 대신 F 람다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파동의 속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식. 왜 그런지 간단했어요. 그냥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되는 거였는데, 써보면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람다라고 쓸 수가 있고, T분의 1은 진동수랑 같은 거니까 결국 F 람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장풍을 맞지 않으려면 얼마만큼의 파장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주기 또는 진동수를 갖고서 전달되는 파동인지를 파악하면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속력 V는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인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분의 람다 곧 F 람다로 쓸 수 있더라. 그러면 요 파동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아까 주기가 얼마였죠? 지금 여기서 주기는 2초예요. 2초 주기 2초. 그 다음에 아까 파장은 앞에서 봤었는데 파장이 얼마였냐면 2cm였어요. 그렇죠? 파장 2cm였어. 자, 그럼 그냥 된 거예요.
파동의 전달 속력 V는 T분의 람다고 T는 2초. 그 다음에 람다는 2cm 하면 얼마죠? 1cm/s. 이 파동은 1cm/s의 속도로, 속력으로 옆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 그러면 전달이 왜 되느냐? 돌멩이를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 물결파가 옆으로 전달되는데 왜 원을 그리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느냐라는 원리가 궁금하죠? 그 원리를 얘기한 사람이 바로 하위 헌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호이겐스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은 그 나라 말을 따라서 직접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따라서 하위 헌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위 헌스 원리 한번 봅시다. 왜 파동이 전달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느냐를 나타낸 원리인데 하위 헌스 원리, 파동이 전파될 때 파면의 모든 점들이 각각 새로운 파동을 발생시키는 전파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별게 아니라 여러분 손잡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손잡고 있습니다. 손잡고 선생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앉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있는 다른 친구도 같이 앉게 되겠죠. 선생님이 일어나면 손잡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선생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도 선생님 손을 잡고 있는 다른 친구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되고 그 진동이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이 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전달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뿐인데 그 진동이 옆에 친구들을 진동시켰고 옆에 친구들이 진동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진동하게 되죠. 각각이 진동하는 파원이 되면서 옆으로 전달돼 가더라 라는 게 바로 하위 헌스 원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 점에서 진동이 일어났으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서 나타나고 그 사방으로 퍼진 요 각각의 점들이 또 진동을 하는 새로운 파원이 돼서 진동시키는 어떤 원인, 소스가 돼서 그 파동이 옆으로 또 전달돼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원의 형태로 전달되어 나가지더라라는 게 바로 구면파의 원리예요. 구면파. 구를 이루면서 면이, 파면이 동일한 위상을 갖는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될 때 그 높은 지점을 연결해 놓은 그 연결해 놓은 부분을 파면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지점 또는 제일 밑에 지점을 연결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높이가 같은, 파도에서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해 놓은 파면이 이렇게 구의 형태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구면파. 만약에 자를 가지고 물결에 탕탕탕탕탕 쳤어요. 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 면이 딱딱딱 나가겠죠. 그래서 탁탁탁 옆으로 파도가 옆에서 쫙 밀려오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쫙쫙쫙 평면의 형태로 나가는 이런 걸 평면파라고 부릅니다. 자, 구면파, 파면의 모양이 파동에서의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을 파면이라고 하고 파면의 모양이 원형 또는 구면의 형태로 진행해 나가는 파동을 구면파, 평면의 형태로, 직선의 형태로 나가는 걸 평면파라고 부르는데 이때 한 가지 유의돼야 할 거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점을 중심으로 지금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돌멩이를 떨어뜨렸더니 그 물결파가 옆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지금 어때요? 이 각도들은 다 지금 수직이죠.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파도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 파도의 진행 방향과 물결이 같은 높이, 파면을 연결해 놓은 부분을 보니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진행 방향과 파면은 수직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하위 헌스 원리라고 하고 그 원리를 간단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옆에 친구가 그냥 진동하는 것처럼 파동이 전달되어서 하나의 전파원이 돼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더라라는 게 하위 헌스 원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동의 반사든지 굴절이라든지 간섭, 회절 등등 파동의 다양한 특징들을 하위 헌스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 물 떨어뜨리면 당연히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파동의 대표적인 특성인 반사, 굴절,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봐야겠죠. 반사가 뭔지, 굴절이 뭔지, 회절은 무엇인지 등등등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파동의 반사, 굴절, 회절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배울 건데
자, 반사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거울에 반사돼서 내 모습이 보이죠? 반사라는 건 우리 빛을 생각해 본다면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요. 자, 레이저 빛을 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을 쭉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어. 다른 매질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매질에 반사돼서 나오는 요거를 반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원래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장애물을 만났을 때 튕겨서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는 걸 반사라고 부르고요. 굴절은 뭐죠? 공기에서 진행하던 빛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매질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 요걸 굴절이라고 불러요. 회절은 뭐예요, 그러면? 회절? 회절은 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벼락 사이로 친구들이 소곤소곤 다른 친구의 요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친구가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한 거냐면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전달돼 가는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휘어질 수 있다고요. 휘어져서 이 친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됐잖아요.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그치? 이런 회절이 일어나요. 휘어지는 회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반사, 굴절, 회절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요 특히 반사와 굴절. 특히 굴절될 때는 각도가 또 꺾이잖아요. 어떻게 꺾이냐면 여기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요 가운데 선, 여기 직각이 될 때 물의 경계면과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법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법선. 법선과 이루는 각도, 즉 여기를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입사파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는 반사되고 있으니까 반사파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굴절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굴절파라고 부르면 되겠죠. 굴절되는 파동이다. 빛도 파동이니까 소리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입사 파동과 법선이 이루는 각, 여기 요 각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입사하는 빛의 파동의 각도라고 해서 입사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 반사되는 파동, 반사되는 빛이 법선과 이루는 각.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이 물 여기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룰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은 요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할 거고 따라서 여기가 반사각이에요. 여러분 입사각이 클까요? 반사각이 클까요? 경험상 알고 있죠? 공을 던져서 벽에 튕겼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각도로 튕겨나가잖아요. 그렇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각도가 같단 말이죠. 자, 그리고 굴절각, 여기를 굴절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굴절각. 굴절각은 달라져요. 공기와 물, 매질이 다르니까 매질에 따라서 요 각도가,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일단 반사라는 게 있고 굴절이라는 게 있고 회절이라는 게 있더라.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데 요 세 가지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말했듯이 반사. 자, 반사할 때는 튕기는 거죠. 친구들이 너 못생겼어 그럴 때 반사 그러면은 네가 못생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사라는 건 되돌아 나가는 겁니다. 반사,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날 때 어떻게?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반사라고 한다. 원래 매질로. 처음 진행하던 매질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반사라고 하고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더라 라는 거. 근데 우리 파동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앞에서 속도 V는 F 람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V는 뭐라고요? V는 속력, 파동의 전달 속력. F는 뭐였죠? 진동수, 파동의 진동수. 람다는 파장이었어요. 자, 매질이 달라질 때는 속력과 진동수와 파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같은 매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는 동일한 매질을 진행하는 거고 똑같은 매질이니까 당연히 뭐가 같아요? 속력이 같습니다. 입사 파동과 반사 파동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속력 같아요. 진동수도 당연히 같은 매질을 진동하니까 진동수도 같고요. V도 같고 F도 같으니까 람다도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입사된 파동과 반사된 파동에서 파동의 속력과 진동수와 파장은 입사할 때랑 반사될 때랑 같더라. 왜? 같은 매질로,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요게 바로 반사에서 나타나는 파동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 굴절될 때가 사실 좀 어려워요. 굴절될 때. 자, 굴절을 한번 보면,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먼저 보면, 바퀴라고 생각해 볼까요? 바퀴가 굴러옵니다. 근데 여기는 거친 바닥이고요. 여기는 매끄러운 바닥이에요. 매끄러운 바닥에서 빨리 굴러갈까요? 거친 바닥에서 빨리 굴러갈까요? 당연히 매끄러운 바닥에서 빨리 쫙 굴러가겠죠? 그러다가 쭉 오고 있는데 바퀴 한쪽이 거친 바닥, 속도가 느려지는 거친 바닥에 걸쳐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퀴가 여기 걸린 쪽은 속도가 느려질 거고 매끄러운 바닥에 있는 쪽은 바퀴가 빠르게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던 바퀴가 여기는 천천히, 이쪽 끝은 천천히, 이쪽 끝은 빨리 움직이니까 여기서 돌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가겠죠.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파동이 진행해 나갈 때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고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진행하는 방향이 꺾일 수 있더라라는 걸 본 거예요. 자, 다시. 바퀴가 굴러가는데 바퀴가 여기 거친 바닥, 즉 속도가 느린 쪽에 걸쳐지면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직도 빠른 쪽, 매끄러운 쪽에 있을 때는 빨리 움직여요.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여기는 빨리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빨리 많이 움직이게 돼서 꺾여서 이렇게 진행해 가더라 라는 거. 즉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서 굴절할 때, 굴절할 때는 파동의 전달 속력이 달라지게 되고 전달 속력이 달라지니까 꺾일 수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꺾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이렇게 꺾일지 이렇게 꺾일지 잘 모르겠죠? 각도가 더 작아질지 각도가 더 커질지가 여러분 헷갈리는데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굴절이라는 건 알겠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굴절.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날 때 꺾이면서 어떻게? 어디로? 다른 매질로 진행하는 현상. 아까 반사는 같은 매질로 되돌아갔고요. 굴절은 다른 매질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더라. 굴절이 그럼 왜 나타나느냐? 굴절,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파동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꺾이는 굴절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굴절될 때 무엇이 변하냐라는 걸 볼게요. 우리 파동의 전달 속력 F는 F람다라고 했죠? 매우 중요한 식이라고 했고요. 왜 그랬었냐면 시간분의 거리 T분의 람다에서 F람다가 됐던 거였어요. 파동의 속력 V는 F람다가 되더라. 근데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진동수와 파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여러분 진동수는 안 변한대요. 자, 생각해보면 여기 대학생 3명이 손을 잡고 있고요. 유치원 아이들 3명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대학생 3명이 웨이브를 전달합니다. 자, 웨이브를 전달해서 전달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유치원 아이들, 꼬맹이 아이들이 똑같이 웨이브를 탑니다. 대학생이 1초에 3번 흔들었다면 전달돼서 3번 해고 아이들도 어차피 1초에 3번 전달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팔이 짧으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대학생이 1초에 3번 흔들었고 옆에 전달됐어요. 여기 아가들도 1초에 3번 떨리는 거는 똑같아요. 진동수는 같은데 팔의 길이가 짧으니까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같을 때 파장이 짧아지니까 어때요? 파동의 속력, 전달되는 속력이 느리겠죠? 대학생은 팔이 기니까 확 전달된다면 여기 아가들은 팔이 짧으니까 요만큼 전달될 거예요. 1초에 3번 진동한다는 진동수는 일정해요. 진동수는 일정하나
일정 하나. 파장이 짧아지면서, 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게 굴절에서 나타나는 건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 여러분들 가장 보기 쉬운 예니까 물과 공기에서 빛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렇게 진행했다가 들어갔다가 법선을 중심으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물 이렇게 꺾이는 거 많이 봐왔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기와 물에서의 꺾임, 즉 굴절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건데 진동수가 어떻다고요? 진동수는 맞습니다. 진동수는 같다고요. F1과 F2, 우리 공기 첫 번째 매질이라고 하고 물을 두 번째 매질이라고 할 때 공기에서의 진동수나 물에서의 진동수는 빛이라고 할 때 진동수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그 진동수의 크기는 똑같고 팔의 길이가 달라지더라라는 거. 즉 진동수는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속도는 어떠냐?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속도 V1과 V2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여러분 빛이 진행할 때 공기에서 빨리 빛이 나갈까요? 물에서 빨리 나갈까요? 빛이 엄청 빠르게 진행하는데 공기는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고요. 물은 물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더 빽빽하게 있죠? 물이 더 액체니까 더 빽빽하게 있죠? 우리 그걸 밀하다, 빽빽한 정도, 그걸 밀하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물은 밀한 매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는 듬성듬성 있죠? 듬성 있으니까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해요. 소한 매질. 소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빛이 진행해 가는데 주변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나아가는데 영향을 주변의 입자들이 거의 없어서 영향을 안 받으면 쫙 나갈 수 있어요. 빛의 속력은 소한 매질에서 빨라요. 자, 소한 매질에서 속력이 빠르고 밀한 매질, 물 같은 데서는 속력이 느려져요. 왜냐하면 밀에서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빛이 진행해 가면서 주변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속력이 느려지게 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물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더라 라는 거는 볼 수가 있어.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될까? V는 F람다라고 했는데 F가 같았어요. V는 F람다인데 F는 일정했어. 일정. 이때 람다가 커지면 V도 커지고 람다가 작아지면 V도 작아지겠죠. 즉 빛의 진행 속력이 빨랐던 공기에서가 파장이 어떻더라? 대학생의 팔처럼 길었던 파장이 긴 상태가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불변이에요.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반사가 되더라도 굴절이 되더라도 회절이 되더라도 진동수가 변한다고 한 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진동수는 일정하고 대학생이든 유치원이든 고등학생이든 팔의 길이는 다르지만 1초에 3번 떨린다는 건 똑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고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팔의 길이가 다르니까. 파장이 다르니까 속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진동수는 같고 따라서 속도가 빠를 땐 파장이 긴 거고 속도가 느릴 땐 파장이 짧은 거겠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이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각도,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여기를 입사각 세타1이라고 하고 매질 1을 통과하는 각도니까 그 다음 굴절되는 이 각도 매질 2에서의 각도니까 세타2라고 한다면 누가 커요 지금? 빠른 쪽에서 공기 쪽에서 크죠? 자 지금 요 옆에 바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퀴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여요. 그쵸? 속도가 느린데 자 법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를 때는 확 움직이지만 즉 각도가 크지만 속도가 느리면 꺾여서 요 속도가 느린 쪽으로 즉 각도가 작아지게 되더라. 속도가 빠를수록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다 뒤로 와서 공기에서 속도가 빨랐고 따라서 파장도 길고 따라서 각도도 어떻게 되더라? 각도도 크더라. 즉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해 봤을 때 속도가 빠른 공기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도 훨씬 크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할 거니까 우리 다음 단원에서 스넬 법칙 얘기할 때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텐데 요 세타원뿐만 아니라 사인 세타원까지 다룰 거예요. 그 앞에 사인이 붙었을 뿐 세타가 커지면 사인 세타 값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세타1이 크다면 사인 세타1도 큰 거예요. 요렇게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언제? 굴절이 일어날 때. 자, 요 여러분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고 요 관계 진동수가 일정할 때 굴절 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때 속도가 빠른 쪽이 밀한 매질이다, 소한 매질이다? 소한 매질이고 방해를 안 받는 매질이고 속도가 느린 쪽은 밀한 매질이더라. 방해를 많이 받는 매질이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도 길다는 얘기고 각도도 많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도 커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굴절이 일어날 때 V와 F와 람다 그리고 세타까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봤고 이게 활용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꼼꼼히 본 거예요. 자, 파동의 굴절 같이 한번 봤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파동의 반사와 굴절을 봤으니까 하나 마지막 회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회절은 휘어지는 거라고 했고요. 반사는 튕기는 거고 굴절은 꺾이는 거고 회절은 휘어지는 겁니다. 자, 회절 보면 회절,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 퍼지면서 진행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 즉, 파동이 딱딱딱 오고 있는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갈 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파동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이렇게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동이니까 요 하나하나가 전파원이 돼서 옆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회절이 일어날 수 있더라. 요런 걸 회절이라고 부르는데 어떨 때 회절이 잘 일어날까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슬릿의 폭, 요 구멍의 폭이 좁을 때랑 넓을 때 어떨 때 옆으로 많이 퍼져나갈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너무 좁아서 요만큼 이렇게 좁아서 아이고 붙으면 안 되죠. 요만큼이나 좁아서 거의 한 점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돌멩이 떨어뜨려서 물결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파동이 진행해 오다가 요 점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겠죠. 마치 돌멩이 떨어뜨린 것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즉, 요 간격이 어떨 때 회절이 잘 일어난다? 좁을 때. 넓을 때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쭉쭉쭉 가겠죠. 옆으로 퍼지지 않고 좁을 때 회절이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영향을 받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 파면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 놓은 게 파면인데 그 파면 사이의 거리 파장의 영향을 받아서 회절이 일어납니다. 파장이 길 때랑 파장이 짧을 때랑 어떨 때 퍼지는 회절이 잘 일어날까요? 파장이 길 때 구멍을 지나면서 장애물을 지나면서 슬릿을 지나면서 옆으로 많이 퍼질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 생각해 본다면 슬릿의 폭이 어떨수록 파장이 어떨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고요? 폭이 좁을수록 그 다음 파장이 어떨수록 길수록 옆으로 스물스물 잘 넘어갈 테니까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라는 회절의 특성까지 우리 반사굴절 회절 대표적인 파동의 특성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굴절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파동을 같이 배우고 있었고요. 파동이라는 건 직접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게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장풍을 쏘면 그 공기의 진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직접 어떤 분필을 던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매질의 진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했고 대표적인 게 우리 돌멩이 떨어뜨리면
호수에 물결이 이르는 그 물결파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뤘던 건 사실 굴절이었어요.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 꺾여서 들어갔었죠. 꺾이는 현상, 다른 매질을 만날 때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했고,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라고요?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치 바퀴를 굴렸을 때 빠른 쪽과 느린 쪽에서 속도가 달라서 꺾이는 것 같은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굴절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굴절이 실험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굴절 법칙을 한번 배워볼게요.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데 진동수, 속력, 파장, 각도, 굴절률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 진동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같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른 쪽에서 파장도 크고 각도도 크다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고 다시 한번 보고요. 이번에는 굴절률까지 나오네요. 자, 굴절률이 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빛을 쏴요. 입사광선을 여기에 쏩니다. 그럴 때 다른 매질에서 어떻게 꺾이느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거고요. 실험 장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빛을 레이저를 쏘는 지점에 핀을 세워놓고 가운데 중심 O를 향해서 빛을 쐈을 때 빛이 꺾이는 게 이 물에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방향으로 핀을 꽂아 놓으면 입사하는 빛과 굴절되는 빛의 각도나 요 거리 같은 것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굴절 법칙을 확인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요 법칙을 한번 실제로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빛을 쐈고 그 빛이 물을 만나면서 꺾였어요. 이렇게. 이때 법선과 이루는, 즉 그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불렀고, 법선과 이루는 요 각도, 입사하니까 이건 입사광, 빛이면 입사하는 빛을 입사광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는 굴절광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입사광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했었고, 여기는 굴절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매질 1과 매질 2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은 거고요. 이때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매질을 만나더라도 대학생 3명과 유치원 아이들 3명이 손잡고 웨이브를 추더라도 1초에 3번 떨리는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따라서 F1과 F2는 같더라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근데 공기가 아니고 공기, 물에서 누가 더 밀한 매질이라고요? 물이 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밀한 매질이고요. 여기는 소한 매질이죠. 상대적인 그 밀집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밀한 매질에서는 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빛의 속력이 느려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즉 속력은 V2가 V1보다 작더라. 소한 매질보다는 밀한 매질에서 속력이 느리더라 라는 거 봤었고, 요 V는 F람다의 관계를 이용하면 팔의 길이가 다른 거다라고 했죠. 우리 대학생과 유치원 아기들을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팔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였어요. 파장의 차이가 나더라. 즉 2를 비교해 봤을 때 빠른 쪽에서 파장이 길더라라는 거 봤고, 그리고 바퀴 굴러가는 걸로 비교해 봤더니, 또는 여기에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각도가 클수록 속도가 빠른 거다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죠. 더 많이 확확 진행해 가는 거니까. 우리 아까 바퀴를 가지고도 얘기해 봤었습니다. 따라서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해 보면 빠른 쪽에서 각도도 크더라. 그리고 요 세타를 그냥 세타 말고 사인 세타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다. 누가 크더라? 여기가 크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건데 굴절률이라는 거 볼 거예요. 굴절률을 N이라고 쓰거든요. 굴절률은 빛의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사실 이렇게 돼요. 굴절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 요게 굴절률인데 진공에서 빠를까요? 어떤 특정 매질에서 빠를까요? 선생님 미란대에서 빠르다고 그랬어요? 소환대에서 빠르다고 그랬어요? 영향을 안 받는 소환 매질에서 더 빠르다고 그랬고, 따라서 어떤 매질을 지날 때 빛의 속력은 느려지고 분모의 작은 값이 있고 분자의 큰 값이 있으니까 요 n이라는 값은 언제나 뭐보다 크더라? 1보다. 최대 제일 빠른 게 진공일 테니까 진공보다 작은 v 값을 넣으면 c 값을 넣으면 요 값은 n은 1보다는 크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굴절률은. 굴절률이 클수록 더 미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더 느린 거고, 더 느리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곧 밀한 매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굴절률은 결국 그 물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나눈 값인데, 결국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그 매질은 밀한 매질이다. 어디가 굴절률이 크다고요? 속도가 느렸을 때 밀한 매질이라고 했고, 밀한 매질일 때는 당연히 굴절률이 어떻더라? 크더라 라는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동수는 반사를 하든 굴절을 하든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딱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속도가 빠른 쪽에서, 즉 소환 매질에서, 속도가 빠른 쪽에서 다 커요. V도 크고 람다도 크고 세타도 크고 사인 세타도 따라서 크고. 근데 하나만 달라요. 뭐만? 요것만. 굴절률만 반대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근데 우리 관계를 따져보면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밀한 매질이 굴절률이 큰 거고 밀한 매질이 속도가 느린 거죠. 따라서 속도가 느리니까 파장도 각도도 사인 값도 다 작게 되는 거고요. 자, 요 관계를 정리한 게 스네일 법칙인데 요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자, 굴절 법칙을 정리해 보면 요 관계의 비율을 표현해 놓은 건데, 자, 요렇게. 이건 뭐냐면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상대적인 굴절률이니까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기준이 되는 걸 분모로 나눈 거잖아요. 초당 움직인 거리가 속력이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속력은. 시간당,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 속도니까 모모에 대한이라는 게 분모로 가야 되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적인 굴절률 N12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값은 N1분의 N2인데, 자, 보면 N1과 N2의 관계를 봤더니 나머지랑 거꾸로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V2분의 V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안 해도 되지만 정확히 해보면 N이라는 게 뭐였냐면 V분의 C였어요. 그래서 V1분의 C고요. N2는 V2분의 C일 거 아니에요. 요게 바로 굴절률이 정의였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거 정리하면 분모 분자로 넘기니까 이렇게 돼요. 거꾸로 되죠? 굴절률과 속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여기서 봤잖아요. 굴절률과 속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굴절률이 큰 게 빛의 속력이 느렸으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되고, 이렇게. 요거는 V는 F람다니까 F람다1, F람다2가 되죠? 근데 진동수 같으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그냥 람다의 비율도 그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 더. 요 비율은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요 값으로 나타내신대요. 1, 1, 1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굴절률만 반대였어요. 지금 보니까 굴절률만 거꾸로 하고 나머지는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바로 요게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이 되더라. 자세한 거는 다음 단원에서 전반사 할 때 선생님 다시 한번 또 다뤄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문제에서 요 굴절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언급한 거고요. 굴절될 때 밀한 매질과 소환 매질, 굴절률의 차이가 있을 때 굴절률이 큰 걸 밀한 매질, 굴절률이 작은 걸 소환 매질이라고 했고,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밀한 매질이라는 얘기는 빛이 진행하다가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속력이 느려졌다는 얘기죠. 속력이 작다는 얘기고, 속력이 작으니까 진동수가 같은 상태에서 파장도 작고 각도 작고, 각이 작으니까 사인 값도 작아지더라. 요 관계를 그냥 등식으로 표현한 요 값이 일정하다고 표현되는
그 굴절 법칙, 스넬 법칙으로 정립한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굴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내용입니다. 요것도 헷갈리면 여러분들 아깝지만 지우면서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여러분 물을 생각하면 돼요.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하는 빛을 생각하면 되고 요거 빛이 들어와서 물로 꺾일 때 요렇게 꺾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상 느끼고 있죠? 빛이 들어서 레이저 한번 쏴보면 물에다 레이저 쏴보면 밑으로 각도가 작아지면서 꺾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밀한 매질일수록 각도가 작아요. 자, 빛이 진행할 때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 있다. 요걸 보면 여러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각도가 누가 크다고요? 여기가 크다고요. 속도가 빠른 쪽에서 각도가 크다고요.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다고요. 이렇게 우리 관계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게 활용된 문제까지 여러분들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굴절률의 차이와 그것에 따른 빛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꺾이게 나타나는 그 굴절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인 세타 값이 같더라라는 것도 봤잖아요. 그 비율이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은 사실 요 AB 길이 CD 길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 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통을 만든 겁니다. 빛의 굴절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빛이 들어왔고 꺾였어요. 그렇죠? 그때 사인 세타 값을 비교해 보면 요 반지름은 일정할 테니까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사인 세타 1이고 여기가 세타 2죠. R 사인 세타 1 하면 요 AB의 길이가 되죠. 자, 이거 돌려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반지름 R, 여기가 AB, 여기가 세타 1이죠. 자, 사인 세타 1은 어떻게 된다고요? R분의 AB. 따라서 AB는 뭐라고요? R 사인 세타 1이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CD도 마찬가지예요. R 사인 세타 2 한 게 CD예요. 그래서 CD는 R 사인 세타 2. 우리 아까 굴절 법칙에서 봤는데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를 한 값이 일정했었고 여기 굴절률, 상대적인 굴절률로 일정했었고 요 값을 여기다 넣어보면 R분의 AB R분의 CD 해서 똑같이 R분의를 사라지게 하면 CD분의 AB, 즉 굴절률의 관계가 여기에서의 길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는 실험 장치를 고안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굴절률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굴절 법칙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물결파에서 굴절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굴절이 일어나는 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여기 수면파, 물결파 발생 장치에다가 밑에 플라스틱 판을 올려놔서 물의 높이를 다르게 했어요. 자, 물의 높이가 지금 얕은 곳과 느린 곳이, 물이 얕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그냥 수면 물결파 발생 장치고 그 위에 플라스틱 판을 올려놔서 상대적으로 물의 높이가 얕아졌겠죠? 얕아졌을 때 어디에서 속력이 빠를까요? 물이 깊은 곳과 얕은 곳 중에서 어디가 속력이 빠를까를 생각해 보면 물결이 진행해 가는데 수면이 깊을 때랑 얕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얕을 때는 요 수면 바닥에서의 어떤 마찰이 존재할 것 같고 깊을 때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마찰이 존재해서 속력이 느려질 것 같은 그 얕은 곳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려져요. 얕은 곳은 속도가 느려지고 깊은 곳은 속도가 빨라요. 빠를 때, 속력이 빠를 때는 각도도 크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물결파의 진행을 보면 파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파면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파동이 진행해 간다고 했었으니까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파면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꺾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으로. 자,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여기 경계면에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쭉 나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선을 기준으로 법선을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90도로 그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법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각도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가 속도가 빨라요? 1번 매질과 2번 매질을 비교해보면 깊은 곳에서의 속도가 빠르다고요. 따라서 깊은 곳에서의 각도도 크다고요. 각도가 작다는 얘기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다는 얘기고, 이렇게 쭉 나가면 각도가 같은 상태인데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작은 상태로 이렇게 작은 각도로 나아가게 되더라.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휘어져서. 그리고 파장은 어떻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죠. 진동수는 같으니까. 진동수는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인데 당연히 속도가 빠른 쪽, 즉 왼쪽에서 깊은 곳에서 파면 사이의 길이 파장이 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얕은 곳, 속도가 느린 쪽에서 파장, 즉 파면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결파에서 속도가 빠른 곳은 어디더라? 깊은 곳. 물결파에서 속도가 느린 곳은 어디더라? 얕은 곳. 왜 그렇더라? 그 밑에 있는 깊지 않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마찰이 작용하고 따라서 속력이 느려질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속력이 느려졌으니 앞에서 봤던 그 굴절 법칙을 적용해서 세타, 람다, 진동수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요럴 때 곳만,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포항의 호미곶 같은 게 바로 이런 지형이에요.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서 파도가 진행해 가는데 이렇게 꺾인대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요 곳에 여기 이제 바다, 여기 땅이 닿기 시작할 거잖아요. 즉 물의 깊이가 얕아질 거란 말이죠. 물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고,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각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물이 원래는 쭉 가던 게 얕은 쪽 각도가 작아지면서 속력이 느려지면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그쪽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물결파에서 속력에 따라 굴절이 나타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물의 깊이가 얕을수록 바닷가의 마찰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겨서 발생하여 마찰이 커지게 돼서, 마찰이 커지죠. 더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 물이 얕으면 전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찰이 생겼으니까 속력은 느려지겠죠. 느려진다. 속력이 느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V가 작아지니 파장도 작아지고 세타도 작아지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굴절 관계에 앞에서 선생님이 길게 얘기했던 그 굴절 법칙을 적용해서 이 꺾이는 각도나 속도나 파장 같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물결파의 굴절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이번엔 소리. 소리도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리도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어차피 똑같은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공기의 속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매질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고체에서 소리가 빨리 전달될까요? 기체에서 빨리 전달될까요? 고체에서 소리 들려요? 물속에서 소리 들리나요? 물속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해서 말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소리를 낸다고 했을 땐 물속이 공기보다 더 빨리 전달이 돼요. 왜냐면 우리 음파는 탄성파라고 했어요. 그렇죠? 탄성, 즉 진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공기보다는 물보다는 고체가 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고 탄성이 더 크겠죠. 따라서 소리는, 음파는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더 소리를 빠르게 전달시켜 주더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오고 있잖아요. 그걸 공기를 통해 칙칙칙칙 오고 있는 기차의 소리를 공기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철로에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면 안 돼요. 벌금 문제요.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들어본다고 한다면 귀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보다는 철로를 통해서 전달된 칙칙칙 오고 있는 소리를 철로에 귀를 대고 들어본다면 더 빨리 들릴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어찌됐든 고체에서 더 빨리 들리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고온과 저온, 당연히 어디가 빠를 것 같아요?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그 진동,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빨라질 거고 움직임이 빠른 고온에서 더 빨리 전달이 되겠죠. 고온에서 소리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파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질이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고체에서 제일 빠르다. 그 매질,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데 고온과 저온을 비교해 본다면 온도가 높을 때 분자의 움직임이 빨라서 속도도 빠를 것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고온과 저온, 자 낮에는 여러분 어디가 더 뜨거워요? 바닥이 뜨거워요? 하늘이 뜨거워요? 땅은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차가워져요. 그래서 낮에는 바닥이 고온, 윗부분이 저온이에요. 자, 고온과 저온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달라질 때, 자, 빛도 마찬가지고 소리의 속도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 지금 소리를 보고 있는 건데 빛이 아니라 소리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근데 속도가 달라지니 어디가 빠르다고요? 고온이 빠르다고요. 소리는 고온에서 빠르고 저온에서 느리니까 빠를 때는 각도가 크다고 그랬죠. 느릴 때는 각도가 작다고 그랬어요. 저온은 각도가 작으니까, 즉 소리가 속력이 느리니까 각도가 작으니까 어디로 꺾여요? 원래는 이리로 갔던 거였다면, 같은 매질이었다면 쭉 가겠지만 소리의 속력이 작아지면서 각도가 작아지는, 즉 이렇게 꺾이게 되더라. 각도가 고온에서 속도가 빠르고 저온에서 속도가 느리니까 따라서 각도도 속도가 빠른데 각도가 크니까, 속도가 느린데 각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각도로 꺾이게 돼서 소리의 속력이 올라가다가 위로 확 꺾이게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는다. 왜냐하면 위로 꺾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밤에는 어떠냐? 밤에도 똑같아요. 자, 낮에는 땅이 고온이었다면 밤에는 어디가 고온이에요? 땅은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차가워진다고 그랬으니까 땅이 더 저온이겠죠. 위가 고온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소리가 진행해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원래라면 쭉 갔겠지만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랬고 고온일 때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빠르다. 즉 각도가 크다라고 했고 저온일 때는 속도가 느리고 각도가 작더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속도가 크다. 즉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원래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꺾인다. 즉 이렇게 각도가 더 커졌죠? 이렇게 꺾이게 되고 결국 꺾여서 어떻게 되더라? 밑으로 깔리게 되고 밑으로 깔리니까 누가 들어요? 반만은 누가 들어요? 누가 듣죠? 쥐가 듣죠.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한자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낱말은 새가 위로 꺾이고 밤에 얘기하면 밑으로 꺾이면서 소리가 밑으로 쫙 깔리면서 여러분 밤에 TV 볼 때 작게 틀어도 여러분 TV가 되게 크게 들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리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고온과 저온, 밤에 그 속도 차이에 의한 굴절이 일어나면서 아랫부분으로 소리가 깔리게 돼서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게 되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음파에서도 굴절이 일어나고 따라서 고온과 저온을 비교해 봤을 때 고온에서 전파 속력이, 소리의 음파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니 낮에는 온도가 높고 속력이 빠르게 돼서 위쪽으로 꺾이게 되고 밤에는 밑으로 깔리게 되더라 라는 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생각하면 그 꺾이는 방향은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음파를 봤다면 이번에는 빛의 굴절. 빛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질에 따라 빛의 전파 속력이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빛의 속력은 진공 중에서 가장 빠르고 영향을 안 받으니까 가장 빠르다. 그 중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밀한 매질이고 밀한 매질일수록 빛의 속력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속력이 느려진다. 속력은 느리다. 소한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작은 거라서 영향을 적게 받아서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도 우리 같이 봤었습니다. 요 빛의 굴절이 적용된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요 렌즈인데 렌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간단하게 본다면
여러분 렌즈에선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요 렌즈 축과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렌즈를 지나 초점을 지나간대요. 요거 하나. 그 다음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는 빛은 그냥 쭉 나간다. 이거 둘. 그 다음 하나는 더 있는데 여기 초점이 여기 말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 초점을 지나간 빛은 렌즈를 지나 평행하게 나아간다. 이거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렌즈에 의한 상이 어디에 맺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요것과 관련된 문제는 뒤에서 보면서 선생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우리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 나뭇잎 타는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해봤어요. 자, 빛이 들어오면 초점으로 빛이 모이더라. 볼록 렌즈. 빛이 들어오면 요 렌즈 축과 동일하게 평행하게 들어오면 여기 초점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빛이 퍼지더라라는 게 오목 렌즈입니다. 자, 렌즈 축과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 후에 초점에 모인다. 누가? 볼록 렌즈가. 그래서 원시 교정용 안경에 이용돼요. 원시라는 건 상이 앞에 맺히는, 상이 뒤에 맺히는 거라서 그 뒤에 맺히는 상을 앞쪽으로 끌고 오고 싶잖아요. 그럼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 교정용 안경이 이용되더라. 자, 오목 렌즈는 빛을 밖으로 발산시키죠. 밖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렌즈 축과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 후에 허초점, 요쪽 초점이 아니라 요쪽에 있는 초점, 그래서 허초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져나가더라. 그래서 상이 가깝게 맺히는 근시 교정용 안경에 상이 딱 망막에 잘 맺혀야 또렷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시 교정용 안경에 이용되더라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빛의 굴절 어떻게 활용되느냐라는 거 본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빛의 굴절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본다면 대표적인 게 신기루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신기루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그것도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건데, 빛의 굴절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밀도 차이가 생기고요.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굴절률 차이가 만들어져요.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속도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굴절이 꺾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더운 여름철에 바닥이 뜨거워지죠. 고온 상태가 돼요. 고온 상태가 되고, 따라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발생해서 빛이, 여기 나무에서 나온 빛이 밑으로 내려간 빛이 원래는 그냥 밑으로만 가야 되는데 꺾여서 눈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 빛이 여기서 온 걸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빛이 직진한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꺾여서 눈에 들어온 빛을 여기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나무가 여기에서 온 빛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여기에 물이 있어서 그 물에 반사된 걸로 보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사막에서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자동차 밑에 자동차 그림이 보이잖아요. 요게 자동차에서 나온 빛이 꺾여서 눈으로 들어온 거고, 그 눈으로 들어온 빛이 직진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물이 있어서 그 물에 반사된 빛이 보인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신기루예요. 신기루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 이런 것도, 유령선 같은 것도 빛이 꺾여서 나타나고, 그러면 직진선상에서 여기에 배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더라 라는 거, 우리 빛의 굴절 현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그 빛의 굴절 관점에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파동의 첫 번째 시간, 파동의 특성이랑 반사 굴절 회절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분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에너지 넘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